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언더스탠딩에서 네. 김상훈 기자 나오셔서 오늘은 배임죄에 대한 이야기. 이야, 그럴 겁니다. 뜨거운 주제네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는 드문 요즘, 배임죄라는 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회사의 임원이나 대표나 임원이 음, 네가 회사에 반하는 이상한 행동을 했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 일부러도는 아닌데 어쨌든 손해를 끼치면 형사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형무소 가야 돼. 그렇죠. 어. 감옥 가는. 손해배상은 당연히 해야 되고 감옥까지 가는 그런 게 이제 배임죄인데 이게 형사소송까지 가는 게 하는 게 맞냐. 좀 과한 기업 거 아니냐. 경영하다 보면 뭐 회사에 손실이 달 수도 있지. 결정하다 보면. 내 이런 얘기 들으면 난 깜짝 놀란다니까 요즘. 왜요? 제 대표이사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은 거야 이게. 그런 네. 법이 있는데 네. 요거를 이제 없앤다고 이유를 들어봤더니 상법 개정안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네. 하여튼 그 배임죄가 또 이슈가 되는 모양입니다. 네, 배임죄 얘기 좀 배워보죠. 김상훈 네. 기자님,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훈입니다. 네, 네. 배임죄를 이제 재계에서는 폐지하자. 요즘 얘기되는 게 상법에 네. 임원은 회사에만 복무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야, 네. 회사에만 복무하면 되냐? 주주한테도 복무를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네. 재계에서 그거는 안 되지, 힘들지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그럼 우리가 배임죄를 빼줄게. 이거 가뜩이나 좀 그렇긴 했는데 뭐 그런 스토리로 들었습니다. 아, 네.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뭐 갑자기 배임죄 얘기가 튀어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는 드는데 지난주에 이복형 금감원장이 이 얘기를 들고 나왔죠. 예. 사실 금감원장이 형법을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되게 좀 이상하잖아요. 낯설기도 하고. 많이 이상하죠, 솔직히. 본인이 고치고 싶다고 고칠 수 있는 게 아닌데 뭐. 그렇죠. 네. 뭐 뒷배경까지는 우리가 법무부 장관이 모르겠습니다만. 한다면 모를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복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이죠. 본인이 검사로 있을 시절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했던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유체이탈 합법 같은 거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것 때문에 주목을 받았는데 예. 논리는 뭐 이런 겁니다. 이제 계속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법을 조금 바꿔야 된다. 네. 그래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의 주주를 집어넣어야 이렇게 재벌 그리고 기업 대주주 이런 분들이 본인한테 유리하게 어떤 판단을 하고 일반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연초에 만들 때부터 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예.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기업 밸류 프로그램 할 때는 사실 뭐 한다 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결국에 안 했어요. 예. 뒤늦게 조금 들고 나온 건데 뭐 배경이야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 해봤더니 별로 성과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도 이 상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여튼 그래서 이 상법을 개정을 하는데 그래서 재계가 걱정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이사 충실 의무에 주주까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주주들이 계속 배임죄로 고소할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경영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경영 판단 원칙이라고 하는 그 법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일부러 그렇게 해서 회사에 손해가 갔다 손 치더라도 경영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네. 라고 판단이 들면 법원이 배임죄 고소가 들어오거나 혹은 고발이 들어와도 이건 우리가 무죄로 해줄게 라고 하는 게 판례로 정립이 되어 맞아요. 있는데 그거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나 그렇지 진짜 몰랐어. 그렇죠. 라고 생각되면 그걸 봐줘야지. 네. 그러면 내가 혹시 이거 적자 나면 내가 감옥 간다고 생각하면 겁나서 아무것도 결정 못 하긴 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의사들한테 들이미면 어떻습니까? 의사들한테도 수술할 때 나 이렇게 잘못될 줄 몰랐어. 그냥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나쁘네. 내지는 뭐 그런 경우. 그러니까요. 뭐 저는 그것도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도 과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처벌을 하지 뭐 예를 들면 수술을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돌아가셨네 이렇다고 해서 저희가 의료사고라고 하진 이제 않잖아요. 회사의 경영상 과실일 수 있다는 거죠. 뭐 그건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경영상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그 배임죄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말이 많았던 문제가 뭐냐면 네. 너무 오락가락한다. 뭘 누구는 기준으로 죄고, 할 누구는 거냐? 죄가 아니고 아. 그 재판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재벌이 이렇게 예를 들면 피고다. 그러면 결과가 무죄로 나왔는데 야 이거 너무 재벌 봐주기 아니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사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쨌든 무죄를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재벌 봐주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또 한편에 있는 거고 여튼 그러하다 보니 이 배임죄가 너무 무섭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이 경영 판단 원칙이라고 하는 걸 지금 판례로만 정립이 되어 있는데 예. 법에 아예 넣어주겠다, 명문하겠다, 불안해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재계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그게 그 나중에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게 배임이냐 아니냐 그 법원 결심까지 가봐야 무죄가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냐. 당장의 소송은 바로 나오는데 그래서 들고 나온 게 뭐냐면 배임죄 폐지 혹은 완화라고 하는 겁니다. 배임죄는 근데 니들이 그렇게 무섭다. 왜 하필 배임죄? 배임죄가 무섭다고 하니까 고소 고발이 무섭다고 하니까 재계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사회의 결정이 다 하나하나가 다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결과가 삐끗하면. 손해배상을 하면 그건 그래도 회사가 물어주는 거지 내가 개인이 물어주는 건 아닌데. 그렇죠. 배임죄는 아니 뭐 배임죄는 내가 감옥에 가야 되니. 난 그건 진짜 제일 싫어. 손해배상도 당사자인 이사가 뭐 하는 걸 텐데. 뭐 하여튼 이거는 그 뭐지 빵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무섭다고 하니 그럼 배임죄 폐지가 어떻겠냐라고 슬쩍 던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게 상법을 반대하는 쪽도 오케이고 뭐 찬성하는 쪽도 오케이니까 다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의 흐름상으로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배임죄 폐지가 논의가 나왔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폐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여튼 지금까지 나온 그 논리의 흐름은 이러해요. 근데 배임죄라는 게 다른 나라는 없다면서요? 그렇진 않아요. 많이 없다. 그러니까 없는 나라도 많고. 이게 그 배임죄 원형이 사실 어디냐면 그 중세 유럽에 있는 그 신성 로마 제국. 예. 옛날에 예전에 로마. 독일이 있었던 예. 곳이잖아요. 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 군주랑 신하 사이에 맺었던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군주가 신하에게 내린 벌이었어요. 넌 진짜 배신이야. 맞죠? 그거예요. 컨셉 자체가 배신입니다. 네가 배신을 했기 때문에 너랑 나랑 계약을 맺었는데 네가 배신했으니까 난 널 처벌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원형이고 그래서 사실 지금도 배임죄에 있는 나라가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벨기에 뭐 이쯤 되는 나라입니다. 네. 그다음에 일본, 우리나라인데 일본이 그 프랑스의 형법이랑 독일의 형법을 베껴와서 형법을 만들었고 그 형법을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받아서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벨기에, 일본, 우리나라 정도만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아니 근데 설명 더 주세요. 네,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그 비교표인데 여기 보시면 한국, 독일, 일본, 프랑스 여기만 이렇게 배임죄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그 형법에 또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가 있는 나라는 한국이랑 프랑스 정도. 그 다음에 상법에 특별 배임이라고 배임이라고 하는 죄가 있는 게 또 한국, 일본, 프랑스 정도. 한국은 여기에 더해서 특경가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좀 많이 해먹었어. 많이 해먹었어. 50억 이상 해먹었을 때는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는 가중처벌하는 법도 있고 해서 그래서 어쨌든 재계에서는 이 배임죄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드는 게 영국이랑 미국은 배임죄가 없다. 예. 사실 배임죄라고 하는 명목은 없는데 영국이랑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라고 하는 걸 의율해서 배임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적으로 여기도 배임을 하게 되면 똑같이 처벌을 받기는 해요. 다만 배임죄라고 하는 명목이 없을 뿐인 거지.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이번에 무슨 상법 개정 전에도 배임죄는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게 좀 과도한 거 아니야? 그런 논란들은 쭉 있어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네. 근데 저기 지금 유죄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그런 논란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배임죄가 있고 우리도 배임죄가 있는데 우리만 좀 배임죄를 없애자고 그런 논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다 있는 나라들이 우리도 사실 있기는 있지만 별로 많이 사용이 안 돼. 라든지 혹은 제도적으로 좀 다른 배경이 있다든지. 다른 나라 법까지 어떻게 알아? 진짜. 궁금해서 저거 보니까 무슨 김앤장 썼어요? 너무하네 진짜. 궁금해서 그렇죠. 제가 살짝 조사를 했는데 이게 네.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예. 논문마다 다 이렇게 그 서로의 어떤 그 관점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미국 이런 것들을 봤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한국은 굉장히 배임죄로 걸고 넘어지는 그 소송들이 많다는 거예요.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 해에 한 7,000건 정도 법정으로 갔거든요. 소송 자체가 많아요, 한국이.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발 기소가 많다는 얘기인 거죠. 어. 근데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배임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그 사례가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게 되게 의외인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법의 구성 요건이라고 하죠. 잠깐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그러니까 뭐 계약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 배임 행위를 해서 본인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 그러니까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이 네 가지 요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사라고 하죠. 이사가 이익을 취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지 않아도 그냥 회사에 손해만 가도 바로 이렇게 배임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독일에는 의외로 배임으로 관련된 그 소송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부당 대출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만 보통 이렇게 배임죄를 적용을 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그건 하더라고요. 약간 문화적인 차이일까요? 그러면 뭐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에는 나쁜 짓 하는 대주주들이 많고 독일에는 없지 나쁜 짓 하는 않을까. 사람이 적고 그렇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죠. 오히려 우리나라가 배임죄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더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임죄 기소가 훨씬 많다. 맞습니다. 기소 고발이 훨씬 많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우리나라는 많을까요? 기업인들이. 뭐 그 이제 거기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왜 우리나라 기업인만 유독 나쁜 짓을 많이 할까요? 저희는 나쁜 놈들이 예를 기업을 잘 들면 경영해서 그룹 그럴까요? 자체를 아니면? 소유와 경영이 가치하고 또 집중돼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가문, 승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뭐랄까 우리나라랑 달리 분산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만한 유인이 별로 나쁜 짓을 없다는 해야 거죠. 할 이유가 없다. 유인이 적고 그렇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오너 중심이라서 그렇다. 그러면 그 유인을 없애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뭐 그렇죠. 뭐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따지면 우리나라는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유독 많아. 하고 하면 횡단보도를 잘 만들어 놔야지. 이상하네. 우리나라 사람들 별꼴이야. 이렇게 자꾸 무단횡단만 해라고. 뭐 그렇다고 하면 해서 무단횡단하는 게 나쁜 짓이 아닌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유독 많다면 더 없애야 돼. 근데 물론 그 법을 운용하는 거에서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배임죄로 그 소송에 가기도 해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감 몰아주기는 그룹 차원에서 보게 되면 특정 회사의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방식으로 법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의 차이에서 또 배임이 많아지냐 적어지냐 이런 차이도 있을 겁니다. 여튼 독일, 그다음에 프랑스, 일본 이런 것들은 배임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프랑스는 우리나라만큼 그 가중처벌을 하지 않을 뿐인 거지 배임죄를 처벌하는 강도가 굉장히 세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프랑스, 독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배임죄가 많이 소송에 가진 않는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여전히 배임죄 기소가 많다는 뜻이고 그게 기소를 유독 많이 해서 그런 건지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으나 맞습니다. 어쨌든 기소가 많다는 뜻인데 그렇죠. 근데 배임죄 없애도 괜찮아요? 이제 그게 이제 갈림길인 거죠. 이게 많이 있는데 배임죄를 없애도 되는 거냐.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에서도 이게 배임죄가 많진 않지만 배임죄가 걸면 걸리는 법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여전히 있어요. 그만큼 배임죄 자체가 모호하고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 물론 법원에서 판단을 하긴 하겠지만 근데 그렇다 보면 죄가 많고 많이 기소가 되고 그럼 누구는 무죄고 누구는 유죄고 법리적으로 굉장히 깐깐하게 따지겠지만 일반인의 법상식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조금 이게 너무 재벌 봐주기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 수도 있을 만큼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배임죄를 바라보는 여론 자체가 너무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여론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배임죄 그냥 딱 생각하기에 배임죄가 조금 이상하기는 해요.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 그걸 그럼 손해를 끼치면 그걸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되지. 그렇죠. 본질 자체는 그걸로 이게 감옥을 간다는 컨셉은 조금 이상하긴. 좀 불안하죠?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본질 자체는 사인 간의 계약 관계고 그 사이에서 어쨌든 신뢰 관계가 깨지면 이게 민사상 서로 다퉈야 되는 문제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형벌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모호하고 굉장히 어떤 오락가락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가 문제가 많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가중처벌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지금까지 꾸준히 있어 왔죠. 다만 이게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어떤 논의가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긴 합니다.
웬만하면 안 대표가 기업 편 뭐 이런 것들 경영자 편 드는 거 들지 않는데 요거는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 보면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나쁜 놈들 처벌받아야 된다는 주의인데. 그러면 배임죄를 없애고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자는 컨셉이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그냥 없앤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법 개정을 하면서 주주의 이익에 이사들도 복무하자는 그런 개정안 한다는 쪽으로 지금 여야가 대충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긴 될 건데, 네. 야 주주 임원이 회사 이사가 아니면 대표이사가 주주도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이야라고만 정의하면 굉장히 많은 게 해결돼. 그러니까 굳이 배임죄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 이런 컨셉일까요? 지금 아니면 그거와 별개로 야, 배임죄 자체는 기본적으로 좀 그래. 이거는 그게 아니라도 일단 없애야 돼. 이게 이게일까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네. 논의상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법 개정을 해야 돼. 배임죄 때문에 걱정이 많아? 그러면 우리가 경영 판단 원칙이라고 하는 거 명문화해 줄게. 그래도 걱정이 많아? 그럼 배임죄 폐지도 논의해보자. 딱 예. 요 정도 수준의 논의가 멈춰 있기는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른 걸 어떻게 해보자라는 얘기는 없는데, 이게 민사적으로 다투는 게 법리상 맞지 않냐라는 정도까지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상법을 바꾸면 지금은 상법은 이사는 회사의 이익에 복무해서 의사 판단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네. 거니까 네.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회사에 이게 좋을 것 같아서 했어. 뭔데? 라고 하면 다 이겨요, 웬만하면. 네. 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에버랜드 CB 같은 거, 네. 그 뭐 특정 주주한테만 줬다 하더라도 아니 누가 들어오든 우리 회사에 돈만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그거 누구한테 준 게 회사의 이익하고는 아무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괜찮고, 뭐 마찬가지죠. 네 가지 구성 요건을 다 만족해야 이게 죄가 성립이 되는데, 네 가지 구성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게 되면 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주주들의 이익에도 함께 복무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도입이 되면 이제 의사결정에 따라서 손해를 본 것 같은 주주들은 왜 주주의 이익에 복무하지 않았어? 라는 걸로 계속 소송을 소송을 걸 할 수 수 있고 있으니. 지금도 많은데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지금까지는 몰라 나는 회사의 이익에 따라서 한 거야 라고 하면 대부분 다 커버가 되지만 주주들 중에는 손해보는 주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다양한 사안에 따라서 뭐 그런 소송이 들어올 경우에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이제 그런 반론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결국은 배임죄로 걸 거 아니야 그 주주들이 그러면 배임죄를 없애줄게?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뭘로 걸지? 그게 사실 오늘 제가 상법 바꿔놓고 하는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재계에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손해가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재계에서 그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오리온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은 리가캠 바이오로 이름을 바꿨지만 예전에 레고캠 바이오 얘를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리온이라고 하는 회사와 이 바이오는 전혀 잘 안 맞는데 그 상관성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 상법을 개정을 해서 주주의 이익에도 충실하게 하게 되면 이사회에서 이런 거 인수하는 모험 투자 결정은 절대 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 배임죄로 걸고 넘어질 텐데 우리가 어떻게 모험 투자를 하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세 차익이나 혹은 배당 그 주가가 높아지는 걸 원하는 단기적 투자자들 때문에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를 못 하게 되면 우리한테 굉장히 큰 국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게 재계의 주장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도 판례상 사실 이런 경우들은 그 배임죄로도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미 2004년에 판례가 정립이 된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대한보증보험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울보증보험이죠. 얘네가 IMF 이전에 망한 한보철강에 지급보증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도 망할 기미가 어쨌든 보였겠죠. 그래서 당시 경영진이 배임이라고 소송이 붙었는데 당시 대법원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고의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배임이라고 볼 수 없다. 경영상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무죄다. 이게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판례들이 계속 쌓여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험 투자 이런 것들은 지금도 사실 배임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중에 가게 되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재계에서 걱정을 하는 거는 그걸 일반 주주들이 아니야. 그냥 소송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과하다 싶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근데 지금도 어쨌든 배임 관련해서 횡령 배임 관련해서는 1년에 한 3,000건씩 꾸준히 법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그럼 더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걱정을 할 수는 있죠. 실제로 그 상법 개정안이 돼서 소송이 많아지더라도 재기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럼 우리가 소송 다 지고 뭐 아무것도 결정 못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경영판단 합리적으로 결정한 거야라는 배경이 있으면 굉장히 많이 면책 조항을 주는 판례들이 많고 맞습니다. 실제로 또 그런 걸 아예 명문화해서 넣는다고 하니 네. 웬만큼 진짜 내가 악의적으로 내가 막 빼먹으려고 그렇죠. 명백한 증거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서 별로 사실 배임죄 폐지까지 큰 문제는 요구하고 없을 것 있는 같지 게 않아요?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는데 예. 근데 사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그러니까 상법 개정, 주주 충실 의무 그러면 당연히 그 배임 관련해 고소 고발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고 하는 걸 명문화할 수 있는데 여기에 배임죄 폐지까지 한꺼번에 그 패키지로 묶어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예. 오히려 상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주 입장에서 할 게 더 없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일단은 상법 그 개정안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의 주주를 추가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주주 입장에서는 네. 그 이사회의 결정이 음. 나의 어떤 그 이해관계를 침해했네, 주주 권리를 침해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고소 고발을 하겠죠. 예. 근데 이런 경우에 그 경영 판단상 불가피한 그 뭐 선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명문화 시켜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민사 지금 경영 판단의 원칙은 한국에서는 형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그 형법으로도 그 고발을 할 수 없고 민사 소송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고발할 수 없는 거예요. 건 아니고 고발은 했는데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생기는 거겠죠. 그렇죠. 어.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면 사실 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고소 고발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나의 권리를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배상으로도 이길 수 없고 형법으로도 죄를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 배임죄까지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고소 고발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서 한 경우에는 사실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매우 강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정리하면 배임죄는 이미 있다. 음? 회사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라고 했는데도 회사가 손해봤잖아. 그럼 넌 배임죄야 라는 게 이미 있는데 네. 다만 그건 너무 가혹할 수 있고 코에 걸면 귀걸이, 귀에 걸면 목걸이 이렇게 되니까 네. 좀 전문 얘기했죠. 뭐 하여튼 좀 알아들었어. 경영상 판단에 따라서 한 행위의 결과로는 그 죄를 묻지 말자. 회사에 손해 끼칠 수도 있지. 네. 그렇게 바꾸자는 건데 지금 타이밍이 회사에 손해 끼친 것뿐만 아니라 주주에게 손해 끼친 경우에도 문제를 삼자고 하고 있는데 경영상의 판단일 경우에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규정이 여기저기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주주를 왜 바꿨어? 주주들의 피해를 따져보려고 하는데 경영상 판단이었습니다. 그런 걸로 다 무마될 수 있으니 그렇죠. 경영상 판단에 따른 면책을 넣으려고 한다면 배임죄 할 때 그 회사의 이익에 복무한다는 그러면 복무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배임죄에만 제한적으로 그걸 넣어줘야지 상법 개정안에 막 여기저기 넣기 시작하면 애초에 상법을 개정하는 취지에 반한다. 나 정리 되게 잘한 것 같아. 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LG화학, 예. 그러니까 LG엔솔의 물적 분할 후 상장 이런 걸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지금 상법으로는 LG화학이 LG엔솔을 물적 분할해서 상장한다고 하더라도 욕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주의 이익에 충실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네. 회사에 손해만 안 끼치면 이번엔 되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고소고발, 배임죄로 고소고발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명분이 없는 거죠. 없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주주 충실 의무가 추가가 된다. 그러면 주주가 고소고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경영 판단 원칙을 예를 들면 적용을 해서 만들면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진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 회사를
키우려면 예.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을 키우려면 물적 분할해서 상장해서 당연히 저걸 땡겨 와야지 돈을 자본 조달을 해야지 우리가 투자하고 키울 거 아니냐. 네. 경영 판단상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주주 입장에서는 고발은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손에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오, 그럼 말이 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보완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사실 잠깐 슬라이드 하나 아까 거 다시 보여드리면 네. 경영 판단 원칙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다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건 다 이게- 고려는 해요. 원래. 네, 이게 예. 제가 잘못 들어가 있는데 예. 한국은 이미 판례로 정립이 돼 있고 이걸 이번에 입법화하겠다는 거고요. 독일은 입법화가 돼 있고 나머지 나라도 다 판례로 있어요. 예. 근데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고 하는 걸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주 간의 이익이 상충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모험 투자를 한다. 예. 뭐 어디 인수를 오리온이 한다. 뭐 바이오 회사를 그렇죠. 샀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주주 간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아요. 그냥 방법론의 차이만 있을 뿐인 거예요. 예를 들면 오리온이 네오캠을 샀다.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야 그런데다 쓸 돈을 있어 배당을 해야 주가가 올라가지. 근데 이건 어쨌든 목적 자체는 주주 가치의 극대화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되자고 하는 일이지. 맞습니다. 그게 나중에 주가가 오를 수도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니냐라고 설명할 수도 그렇죠. 있다. 그래서 이 주주 그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거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당장에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 이해가 상충하는 건 아닌데. 아, 생각이 다른 거지. 맞습니다.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그렇죠. 같은 배는 타 있는 거다. 근데 예를 들면 LG엔솔의 물적 분할로 상장 같은 경우에는 예. 당장이 이해가 상충하는 거죠. LG화학 일반 주주들인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들의 지분이 희석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를 보는 거고 이거는 그런 이해상충이 바로 벌어질 수 있을 만한 일들은 우리가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고 하는 걸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예. 하는 게 법리적으로 확실하게 정립이 돼 있거든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음. 그래서 이렇게 주주 가치가 이해상충하는 주주의 가치가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구를 제한적으로 넣어야만 그래야만 이게 어떻게 보면 바꾸는 보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 상황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뀐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주주 가치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게 삼성물산과 에버랜드가 합병했잖아요. 옛날에. 네, 네. 그 이재용 씨 지분 많은 에버랜드와 네. 지분 별로 없는 삼성물산이 합병을 해서 네. 다 한꺼번에 지배하게 됐는데 양쪽의 이사회는 합병하는 것에 동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삼성물산 주주들은 네. 왜 이렇게 주가가 쌀 때 네. 합병을 하냐? 네. 그래서 우리가 손해 받지 않냐? 좀 나중에 했으면 네. 우리가 에버랜드 주식을 돈 많이 갖든가 네. 합병 비율이 달라졌을 텐데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만 그렇죠. 당시에 삼성물산의 이사회는 합병이 회사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판단하는 거지. 그렇죠. 그 과정에서 우리 주주 중에 이재용 씨는 이익을 보는지 뭐 안승찬 씨는 손해를 보는지 그거는 생각 안 한다 맞습니다. 우리는. 합병이 우리는 이롭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아무도 뭐라고 못하는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상황인 거라서 야 그거는 그럼 뭐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이제 해서 상법을 넣은 개정하는 건데 거죠. 상법 개정한다고 그걸 얼마나 다툴 수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저는 이게 김상훈 기자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간의 이해가 다른 이해상충의 문제를 명확하게 또 가릴 수 있느냐는 퀘스천이 있을 것 같아요. 경우에 그렇죠. 따라서. 그럼 다툼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거는 오랜 시간 다투면서 조금 이렇게 나아지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라고 해서 뭐 다툼이 없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주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사회에서 완벽하게 이건 공정한 행위야. 아, 이건 이해상충 아니야. 그렇죠. 이해상충 아니야라고 하는 거 완벽하게 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완벽하게 증명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완벽하게 증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면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으면 일단 이게 이해상충인지 아닌지부터 따지게는 되겠군요. 맞습니다. 아, 이거 우리 한 배야 아니면 아니야. 너만 좋은 거고 나는 안 좋은 거야. 그렇죠. 그걸 따지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완벽하게 증명이 된다고 하면 그 행위를 하면 되는 거고. 예. 아. 그러면 나중에 면책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면책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못 하는 거고. 사실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단순히 우리는 경영상 판단에 어쩔 수 없었어라고 하는 순간 모든 다른 나머지 주주들의 이해관계 자체가 묵살이 되는 상황이 사실 비합리적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말씀은 경영상의 판단에 문구를 함부로 넣으면 안 된다. 그렇죠. 주주
이사의 복무 의무에 주주를 넣는다 하더라도 네. 뭐 함부로 넣으면 안 되고 특히 이해상충이 달라졌을 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마련해야 된다. 그런 그렇죠. 뜻이네요. 그리고 배임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나간 것 같다. 배임죄는 안 해도 됩니까? 배임죄 폐지하는 건 너무 나갔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나갔다? 사실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항상 그 정보 격차라는 것도 있고 네. 어떻게 컨트롤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대리인은 항상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네. 그들 주주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지. 마치 간통죄처럼 그거야 그래. 원래 부부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어. 그걸 야 너는 뭐 남편이 있는데 왜 그랬어? 너 성무소 가자.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라든가. 그러니까 소송은 할 수 있고 손해배상 당연히 소송도 할 수 손해배상은 있고 서로 오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할 수 있는데 컨셉 자체는 그러한데 그걸 형사로 처벌해야 되느냐? 논란이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최근에 영국 같은 경우에 배임죄가 없기는 하지만 예. 그 지위 남용에 따른 사기죄라고 하는 그 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2006년인 건데 그것도 이게 형법이네. 배임죄입니다. 사실상 그 전에는 절도죄 비슷한 걸로 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배임에 대해서 처벌을 해오다가 예. 보니까 안 되겠네라고 해서 2006년에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임을 똑같이 한국이랑 구성 요건이 똑같습니다. 4가지 조건. 타인의 사물을 대리하는 자, 배임 행위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본인이 이익 보고 제3자 이익을 주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네. 이런 경우에 처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 부분 필요 같은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내가 했는데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면 그런 것들은 경영 판단 원칙이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조금 지금은 합리적으로 그- 판단할 수 있는 게 근데 있으니까. 그런 보호막이 지금 없지 않냐. 한국도 법리적으로는 법리가 아니라 그 판례적으로 정립이 돼 판례적으로는 들어가 있어요. 있어. 근데 그거야 판사맘이란 얘기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그러니 기업인을 뭘 잡아 넣고 싶으면 넣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니까 항상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명문화 하겠다고 하니까 뭐 제한적인 조건을 달고 명문화하면 상관없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거 함부로 넣지 말자며요. 함부로 넣지 말고 제한적으로 넣자는 거죠. 제한적으로. 주주간에 이해상충이 없는 경우에 이 면책권을 경우에만 주게. 면책권을 네. 주자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배임죄가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아니, 주장은 저는 일리는 있는 것 같고 다만 경영자들이 매우 잘해야 되겠다. 여전히 배임죄가 살아있으니. 그래서 사실 재계 입장에서는 이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고 하는 문구도 명문화하고 배임죄까지 사라지게 되면 훨씬 더 나아지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주주 그거 하나 주고 그거 2개를 받는 게 그쵸. 재계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카드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하는 건 여전히 할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형사로 푸느냐 주주에 복무한다는 그 상법 개정은 매우 찬성입니다. 매우 찬성.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뒤에 디테일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뒤에 조합을 짜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그렇죠. 같긴 하네요. 그래서 사실 이 경영 판단의 원칙 같은 경우에도 나라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게 달라요. 한국은 민사, 형사 다 같이 넣고 뭐 영국이나 이런 것들 경우에 형사만 넣는 것도 있고 민사만 넣는 것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사에만 적용을 하고 형사에는 적용을 하지 않거나 이런 건 운영의 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등록금 내고 다니는 대학 느낌 언더스탠딩. 예, 김상우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